국가자격실습원 4주차 1차 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배사한 교수입니다. 국가자격실습에 대한 이론에 대한 수업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문제는 가이드핀과 가이드 부시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지금 가이드핀과 가이드 부시가 되어 있는 그러한 부분은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가이드핀과 가이드 부시가 해당이 되는데요. 이 부분의 기능은 무슨 기능이냐? 고정형, 즉 쉽게 해서 A, 이 부분을 고정측 형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 이동형, B 부분을 가동측 형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금형이 계속적으로 열리고 닫히고 합니다. 열리고 닫히고 하는데 이 라인을 파팅 라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파팅 라인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수십 번 혹은 수만 번이 계속 열렸다 닫혔다 열렸다 닫혔다 이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열렸다 닫히는 부분을 사이에 관련된 플레이트의 안내와 금형 보호 역할을 하고 있다. 항상 이 가이드핀에 의해서 고정측과 가동측 형판이 항상 제자리를 찾아가도록 안내해주는 역할을 하는 이 부분이 가이드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이드핀은 안내와 플레이트 안내와 금형 보호 역할을 하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들어가겠습니다. 사출 성능검증에서 게이트를 설치하는 위치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게이트 위치를 어떤 부분에 설치를 해야 되느냐, 이러한 부분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질문 첫 번째, 웰드라인 생성이 어려운 곳. 자, 웰드라인이라는 게 뭐냐? 여기에 설명을 드립니다. 이 부분이 이제 게이트입니다. 이 부분이 게이트인데 게이트에서 수직을 해갖고 이 부분은 공간이 되겠습니다. 공간인데요. 자, 이 수직 흘러가기에는 이렇게 흘러가고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어디서 만나겠죠? 이렇게 만나는 있습니다. 이 만나는 부분은 들어온 수지가 여기서는 뜨거워지지만 점점 가면 갈수록 차가워집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그러면 이 지금 이렇게 표시된 이 부분이 웰드라인인데 차가운 수지가 두 개가 만나서 가느다란 실 모양의 선으로 남는 이러한 부분을 웰드라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생성이 어려운 곳에 설치를 해달라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부분에서 여기에다 설치하면은 양쪽으로 돌아서 여기다 설치할 거고 여기다 하게 되면 설치하게 되고 이런 부분을 그러면 양쪽으로 설치해서 만내가 조금 더 온도를 따뜻한 때 만나게 만들어 준다거나 이러한 방법을 채택해야 된다. 두 번째는 성형 부품의 가장 두꺼운 부분, 즉 이러한 살두께가 형성이 되어 있으면은 금형의 두께가 있다 그러면은 이 두꺼운 부분에 게이트를 설치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또한 각 캐비티 말단에 동시에 충전되는 곳, 즉 여기서 충전을 시켰을 때 어느 한쪽이 먼저 충전되는 게 아니라 전체가 거의 고루 충전, 마지막 부분이 고르게 충전되는 그러한 부분으로 위치에다가 게이트를 설치합니다. 게이트라는 것은 러너를 통과해서 갖고 온 수지가 캐비티로 들어가는 입구에 해당이 되는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입구 부분을 게이트라고 합니다. 자, 그림에서 보시게 되면은 이 부분이 게이트가 되겠죠. 이 부분은 스프루 되어 있고 이 부분은 러너라고 표현됩니다. 자, 게이트 되어 있죠. 이 부분은 캐비티적 성능품에 해당되고 여기서 튀어나온 이 부분은 콜드 슬러그 웰에 해당이 되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사출금융에서 게이트 역할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사출금융에서 게이트 역할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런 부분이 게이트가 되겠죠. 이 부분이 게이트가 되겠습니다. 게이트 역할에서는 재료의 잔류 응력을 경감시켜 성형품의 힘을 방지한다. 여기서 응력 자체를 서로 밀고 당기고 하는 부분을 게이트가 먼저 냉각이 되면서 서로 응력에 대한 부분을 경감시켜주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의 뒤틀림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방지해 줍니다. 그 다음에 이 게이트 하고 이 부분이 런하고 이 절단이 쉽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런이 절단이 쉽다. 그 다음 성형품 후가공이 용이하게 한다. 성형품 후가공을 실질적으로 얇은 부분에 자르기 때문에 용이하게 합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런너에서 나온 수지가 좁은 부분을 통과하면서 마찰열이 발생을 하면서 캐비티 내로 수지가 들어갈 때 온도와 압력이 증가합니다. 온도 압력이 증가하면서 수지의 흐름성이 상당히 개선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의 원인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대략적인 그런 부분, 특히 열 같은 게 부분에서는 마찰열이 발생해서 수지 흐름성을 상당히 좋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코어의 위치를 결정하는 동시에 수지 압력에 의해 슬라이드 코어가 후퇴하는 현상을 방지하는 언더컷 처리 기구는 무엇입니까? 답은 노킹 블록으로 되어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 칠하는 이 부분이 슬라이드 코어입니다. 이 부분이 슬라이드 코어인데 슬라이드 코어를 만드는 이유는 이 부분이 빠지지 않는 언더컷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형의 상하 방향을 상하로 열리는데 여기 슬라이드 코어는 좌우로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러한 부품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을 슬라이드 코어라고 얘기합니다. 슬라이드 코어. 자, 이 부분은 이 슬라이드 코어를 움직이게 하는 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앵귤라 핀이라고 합니다. 앵귤라 핀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 다음 이 부분은 빠지지 않게 잡아주는 볼트 부분이고 이 부분은 슬라이드 코어 작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보조기구 스프링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오늘 질문한 이러한 부분은 이 부분이 뭐냐는 거죠. 이 부분이 로킹 블록입니다. 이 부분이 로킹 블록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 슬라이드 부분에서 압력은 이렇게 전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작용하는데 이 로킹 블록이 더 이상 후퇴를 하지 못하도록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슬라이드가 뒤쪽으로 후퇴를 안 하고 원위치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잡으면서 이 언더컷의 부분에 앵귤라 핀이 로킹 블록에 들어있으면서 슬라이드 코어를 움직이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전체를 슬라이드 코어에 대한 처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잡아주는 이 부분이 로킹 블록이 되어 있고 지금 여기 있는 볼트 부분들은 슬라이드 코어 후퇴할 때 더 이상 후퇴하지 않도록 잡아주는 그런 슬라이드 멈춤 볼트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부분은 앵귤라 핀이 여기에도 9배가 들어가 있다 그러면은 작동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도피를 시켜주기 위한 앵귤라 핀에 대한 도피를 시키려면 도피 홀이 되겠습니다. 책벽에 있는 이런 부분들은 언더컷인데 이런 부분은 달리 백방면에서 에젝터를 역할을 하면서 빠져나가서 나중에 처리하는 그러한 방법들이 되겠습니다. 다음번에 이 부분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열경화성 플라스틱 재료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자, 플라스틱에는 크게 열경화성 수지와 열가수성 수지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열경화성 수지는 이렇게 수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페놀, 에폭시, 멜라닌, 우레아, 불포화 에스테르, 알키드 규소, 폴리우레탄 이러한 부분의 수지가 열경화성 수지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페놀은 적청품, 판 이런 부분의 성형, 에폭시는 도료, 접착제, 절연제 이렇게 에폭시 수지입니다. 멜라닌 수지는 화장판, 도료,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러한 식기 같은 경우도 멜라닌 수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우레아 수지는 접착제, 종이, 섬유, 종이 가공품 이렇게 되어 있고요. 불포화 에스테르는 FRP, 성형품판 이런 부분에서 욕조라든가 기타 이런 부분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의 램프에 리브렉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알키드 수지, 도료에 사용됩니다. 규소, 성형품, 내열, 전련, 오일, 고무, 적시켜서 이런 부분은 내열성을 가진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폴리우레탄 수지, 발포제, 합성피혁, 접착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폴리우레탄 수지로 보통 이름이 매겨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열경화성 수지와 열가수성 수지가 되어 있는 이러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은 열가수성 수지는 어떤 정점이 없이 느슨하게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그러한 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열경화성 수지는 액상과 고상을 반복한다. 즉 물리적 변화에 의해서 고체에서 시작해서 액체로 갔다가 다시 고체로 가는 이러한 연속적인 변화가 계속 반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열가수성 재생이 가능하고 용매도 용해되는 그런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열경화성 수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열경화성 수지는 이러한 거물망 구조이기 때문에 뭔가가 잘 변하지를 않습니다. 즉 쉽게 화학적 변화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물망 구조 있고 반복이 안 된다. 즉 쉽게 해서 고체가 액체됐다가 다시 고체가 되는 게 아니고 고체가 아니라 여기서 고체에서 넣으면 액체가 되고 다시 고체가 되면 다시 원상 복귀가 안 되는 이러한 그러한 부분이 열경화성 수지입니다. 그래서 열에 대해서 상당히 강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생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한번 해서 분량이 낮다거나 생산이 다하게 되면 산업 폐기물로 처리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거물망 조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용매에는 용해되지 않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이 그림은 열경화성 수지를 그립니다. 이 부분은 멜라닌 수지를 위한 식기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주고 이 부분은 욕조의 천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만드는 그런 부분으로 해서 사용되는데 이러한 부분이 플라스틱이지만 전부 열경화성 수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열가수성 플라스틱 재료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자, 위에 거와 같이 동시에 설명이 들어갑니다. 열가수성 수지는 거기다가 앞에가 폴리라는 말이 붙습니다. 폴리라는 말이. 폴리 말이 붙는데 여기서 일단 비밀중학회에서 분명수지, 그 다음에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이런 식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PE, 폴리에틸렌, 그 다음에 폴리프로필렌, 폴리스틸렌. 자, 이건 폴리에틸렌은 필름이나 시트, 성형품, 섬유에 사용되고 폴리프로필은 성형품, 필름, 파이프, 섬유 여기도 사용됩니다. PS 수지는 성형품, 발포제로 ABS 수지 이런 부분, ABS 수지는 다른 걸로 섞어서 사용을 해야 되겠죠. 자, PVC, 영화 비닐 수지입니다. 이 PVC 경질 파이프에서는 파이프, 호스, 시트 같은 경우는 연질이고 파이프 같은 경우는 경질 PVC가 되겠죠. 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염화 비닐은 PVDC 오는 필름과 섬유에 해당됩니다. 플로트로 수지, 내약품, 기계 부품, 이런 라이닝, 그 다음에 아크릴
아크릴 수지는 투명한 거죠. 한성형품, 건축재, 디스플레이, 실질적으로 자동차 램프 같은 경우에 빛 깜빡이 같은 경우는 전부 아크릴 수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나머지 부분을 보게 되면 PA, 나일론입니다. 나일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은 기계 부품에 사용됩니다. 나일론의 섬유에도 나일론 수지가 있죠. 그런 부분 똑같은 PA 수지입니다. 폴리카보네이트, PC라고 얘기합니다. 기계 부품, 디스플레이 이것도 부분도 투명한 부분들입니다. 투명한 부분인데 지금 현재 보이는 이런 부분이 PC 재질이 되겠습니다. 아세탈 수지, 기계 부품에 사용합니다. 이것도 앞에도 폴리아세탈이라고 붙습니다. 폴리페닐렌 옥사이드, 변속 PPO라는 그런 부분인데 이것도 전기 전자 부품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폴리에스테르, 이건 FRP 부분이라고 합니다. 폴리설폰, 내일 성형품, 전기 전자 부품 이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폴리이미드, 폴리아미드, 위에 거하고 틀립니다. 이건 내열성과 필름 접착제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열가성 수지는 열기관성 수지보다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현재 이 램프들은 이 부분이 폴리카보네이트, 뒤에 검게 되어 있는 하우징이 복합 PP, 이렇게 되어 있고, 안쪽에 들어가 있는 이 부분들은 또 다른 수지로 있습니다. 안쪽에 있는 PBT, 그 다음에 반사경 같은 경우는 열기관성 수지에 불포화 에스테르 수지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출 성형에 주로 이용되고, 왜냐하면 리사이클이 가능하죠. 고체가 액체됐다가 다시 고체가 되는 그런 부분이다. 성형하기가 쉽고 가공용이었다. 그 다음 열팽창 계수가 크다. 열팽창 계수가 열기관성 수지보다 훨씬 큽니다. 전기 및 열에 대해서 안정성이 좋다. 그 다음에 가장 강력한 착색의 자유로며 외관이 아름답다. 이렇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열기관성 수지와 열가수성 수지를 비교했을 때 플라스틱이라고 대표되는 부분들은 열가수성 수지가 대표적입니다. 금형을 제작한다 하더라도 열가수성 수지가 한 95%, 열기관성 수지는 5%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또 수지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비결정성 수지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열가수성 수지에는 결정성 수지와 비결정성 수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결정성 수지는 일반적으로 투명하다. 이렇게, 즉 위에 안쪽이 다 보이게 이렇게 투명한 그런 재질은 거의 다 비결정성 수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다음에 성능 수축이 작다. 결정성 수지에 비하여 용융 열량이 필요하지 않다. 그 다음 냉각 시간이 짧다. 그렇지만 강도는 낮다. 시수성 밀도는 높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축이 작으니까 당연히 시수성 밀도도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림으로 먼저 보게 되면 이렇게 규칙적인 어떠한 부분적으로 배열되어 있는 이러한 부분을 결정성 수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쉽게 해서 결정성 수지입니다. 이 부분은 어떠한 격자가 아니라 이러한 형태로 되어 있으면서 격자의 어떤 부분에 법칙에 의한 격자가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늘어서 있는 이러한 부분, 이런 부분을 비결정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부분을 비결정성 수지라고 합니다. 여기서 결정성 수지, 비결정성 수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PS, PC, AS, ABS, PMMA, PVC, PC, ABS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거의 다 투명한 그러한 부분들에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비결정성 수지, 이러한 형태를 띠고 있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결정성 수지, 결정성 수지는 고밀도 폴리에틸렌, HDPE, 그 다음에 폴리프로필렌, PA, 나일론 6, 나일론 6, POM, 폴리아스탈, PBT. PBT는 우리가 페트병,
만드는 거죠. 그 다음 TP 이런 부분들이 결정성 수지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결정성 수지, 비결정 수지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비결정 수지는 다시 한번 하면 투명하고 성능 수축이 작다. 이렇게 느슨하게 되어 있는 부분에서 하더라도 이 성능 수축이 작습니다. 결정성 수지는 이것을 깰라 그러면 상당한 열량이 필요하지만 비결정성 수지는 느슨하게 되기 때문에 용량 열량이 많이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수지의 유동성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자, 수지의 유동성이라는 것은 물이 흘러가는 그 성질을 유동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용융 수지의 온도가 높아지면 유동성이 증가한다. 즉 높은 온도면은 흐름성이 고체에서 액체가 되는데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액체에 가까워지는 그런 부분이 때문에 수지에 흘러가는 양이 훨씬 더 많아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서 사출 압력을 증가시키면 이게 이만큼 오던 것들이 한 이만큼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됩니다. 사출 압력이 증가하면 이동 길이가 증가한다. 즉 이게 멀리 가겠죠. 압력이 증가하면. 그 다음에 금형의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이동 길이는 약간 증가한다. 금형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동 길이도 증가하지만 그 길이는 미미하지만 압력이라든가 수지의 온도에 비해서 미미하지만 그래도 증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동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용융 수지의 온도를 높이고 사출 압력을 높이면서 그 다음에 금형 온도를 높인다. 또한 사출을 생산 시 속도를 높일 수도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성형품의 수축률에 대하여 설명하세요. 수축률이라는 것은 모든 물체는 열을 받으면 팽창합니다. 여기 있는 이런 테두리 같은 경우도 사출품이죠. 이 사출품도 들어갈 때 액체로 들어가기 때문에 팽창된 상태로 금형 내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소비자들은 이 팽창된 이런 액체로 된 물건을 원하는 게 아니라 고체로 된 물건을 원합니다. 그래서 뜨거워진 부분에서 들어가는데 소비자가 원하는 것은 다 식었을 때의 물건입니다. 그래서 팽창된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치수가 줄어드는 양만큼 더 크게 금형을 파줘야 되는데, 즉 줄어드는 양을 수축률이라고 하게 합니다. 이 수축률에 대해서 제품의 두께가 두꺼워지면 수축률이 커진다. 두께가 두꺼워지면 그 안에 들어가는 수지의 양이 많기 때문에 수축률은 커진다. 그 다음에 게이트의 단면적이 클수록 수축률이 작다. 게이트의 앞부분에 들어가는 이 부분의 게이트가 크면 클수록 수축률은 작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사출 압력이 클수록 수축률은 작다. 압력이 증가하면 여기서 사실 밀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수축률은 작게 됩니다. 지금 그림은 제가 그렸는데 이 텔레비전이나 모니터 같은 이런 부분 외곽에 대한 사출품에 대한 부분의 수축률을 설명하게 해놨고요. 두 번째 그림은 사출기입니다. 사출기에서 여기서 압력을 많이 넣게 되면은 수축률이 줄어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출기의 기본 구조 5가지를 설명하시오. 자, 이렇게 사출기가 보이겠습니다. 우선 처음에 사출기구는 여기서 이 부분이 사출기구가 되겠습니다. 사출기구는 코퍼에서 수지가 안으로 실린더로 들어가게 되면 안에 있는 스크루에 의해서 수지가 앞으로 전진을 합니다. 그 위에 히터가 장착되어 있어서 히터에 의해서 수지가 녹으면서 노즐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이 부분을 사출구라고 얘기합니다. 사출기구. 두 번째 형체기구. 이 부분이 금형이 되겠습니다. 금형이 되는데 이 부분이 금형을 지지하고 압력에 대해서 견딜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 다음에 이젝터를 칠 수 있는 이 부분을 형체부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프레임은 이 사출기를 만들기 위해서 유압이라든가 이런 형판이라든가 이런 걸 만들기 위한 그러한 뼈대 적시해서 그런 부분을 프레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유압구동부는 사출기는 전동 사출기도 있지만 유압 사출기가 아주 더 많습니다. 그래서 유압을 가지고
여기에 있는 사출을 밀어주거나 여기에 있는 유압을 이용해서 사출압을 형체로서 잡아준다거나 하는 이러한 증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구동하는 요압구동부. 요압구동부는 이 안쪽에 안쪽 열 위에 유압 모터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다음 전기제어부. 전기제어부는 제어를 하는 부분인데 이 안쪽 11번 안쪽에 전기제어부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출기구, 형체기구, 프레임, 유압구동부, 전기제어부가 사출기의 기본구조 5가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1차 시간을 모두 마치겠습니다.